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4월 24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분위기가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죠. 약간 다운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소 추가 조정도 나올 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만큼 모종의 기술적 부담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반적인 상황은 뭐 아직까지도 견조한 반등세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아직은 특별한 악재가 다시 불거질 상황도 또한 아니어서 조정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현재 충격이 워낙에 크죠. 이런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오늘 이번 주까지 다섯 5주 연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반등세, 이런 현재 연속적인 반등 때문에 기술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 하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경제 문제 등이 다시 부각될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나 또는 물가와 관련돼서 돌발적인 악재가 갑자기 터져 나와서 현재 전반적인 장세를 다시 다운시킬 수 있는 현재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경계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경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새롭게 우리가 주력해서 현재 계속 매수 보유해야 되는 종목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 주력 종목에서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강조드린 바 있었죠. 물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 중심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 말씀드렸었고 벌써 60만 원 근처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력하고자 해서 반드시 편입해야 되는 종목으로서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죠. 자, 네이버도 근 20만 원 근처로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직격해서 매수하기는 좀 거북하죠. 그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재 크게 부담되지 않은 종목으로 현재 지금 우량한 종목 중에서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뭐 새로운 종목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종목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기술적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중에 유한양행이 있고요. 또 현재 지금 바이오 쪽으로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가 중간에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재매수해도 된다 했던 대상이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상당히 유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잠깐 볼까요? 현재 주가가 오늘 비교적 아, 약간 상승 탄력이 깎이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전에 목표했던 가격은 1차 10만원, 2차 12만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드린 바 있었는데 그 목표 가격대로 진행된다라고 보고 오늘 정도에 86,000원 이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47,000원 이하면 아주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 했을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니까 유한양행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단기 탄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셀 것 같고요. 자, 이런 정도로 먼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할 만한 적정한 종목을 고른다는 관점에서 두 종목을 먼저 현재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주력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들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도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시장을 봐야 됩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주요 종목들의 실적 내용을 조금 실적 내용보다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 민감 대형주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이들 종목이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배경도 시장 상황과 함께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시대죠. 그와 관련돼서 새롭게 주목되는 산업 및 종목들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우리 종목 중에서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것도 잠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 종목을 좀 다시 한번 조명을 좀 해보고자, 즉 우리 주력 종목으로 편입을 고려할 종목이다 싶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이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모멘텀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어느 순간 딱 맞이했을 때 특히 5월 초 정도 되면 상당히 강한 어떤 주가 흐름을 현재 길로드 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와 관련돼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살짝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그런 대변환 중에 대한 차원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양액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 렘데시비르 현재 첫 코로나 치료제로 크게 부각됐던 현재 치료제죠. 현재 길로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현재 그 치료제입니다. 근데 임상 실패 소리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 전체가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와 관련된 기대가 상당폭 깔려 있다는 것이고, 최근의 강세는 그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장중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이제 크게 흔들렸다는 건데, 길로드 사이언스 당사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부정을 했죠. 이제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현재 그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도 하고 있고 중국, 한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하는 임상실험이 참여자 부조로 중단됐다는 소식이 와전이 돼서 근데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요. 여전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실험은 1차 임상실험은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 하는 임상실험은 현재 일상 이상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중단이 아니에요. 자, 그것과 관련돼서 파미셀도 단기로 한번 매수해 둘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돼요. 요 종목을 이제 빼먹었네요. 파미셀이 그것 때문에 개장 초에 급락했다가 양봉 형태로 2만원 근처, 또 2만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지금도 그래요. 파미셀 정도를 매수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렌데시빌의 원료인 뉴클레오시드 이것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전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파미셀 사실 이제 실적이나 현재 기술 개발과 관련된 신뢰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멘텀에 강력히 깔려 있다는 것에서 일단 시장과 함께 파미셀을 저점에서 매수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유한양행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유한양행은 현재 시점 약간 약한 그런 모습인데 47,000원 정도 이하 또는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전체를 봤을 때 미국은 계속해서 현재 실업 대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주간 실업선 신청 건수가 440만 건이나 또 늘었습니다. 5주 만에 2,650만 건. 뭐 상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도 실업률이 사실상 20%가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죠. 또 미국 연준에서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실업자가 4,700만, 실업률은 32%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렇게 될 소지가 없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그와 관련 쇼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0.8%. 그러면 아마도 다음 달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유가까지 내려가고 있어서 디플레이션,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죠.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와 관련된 위험성이 현재 깔려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또 현재 코로나와 관련돼서 더욱더 글로벌 어, 현재 투자 은행들이 계속해서 뭐 한국뿐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 대상 전부 다 그중에서도 한국만 본다면 2020년도 GDP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죠. S&P 지수에서 마이너스 2.3%를 보고 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마이너스 12.2%두 자릿수나 현재 격감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미국도 5% 넘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좀 해소되지 않고서는 과연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 원, 기관들이 3,000억 가깝게 그것도 연기금마저도 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 또 현재 코스닥도 같이 매도하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는 전형적인 지수 약세장의 수급 구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물은 이제 매수해서 조금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한다는 것은 부담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현재 조금 약하죠. 약 60포인트, 마이너스 60포인트 정도 되고요. 주변에 일본 증시나 또는 중국 증시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8, 역베이시스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현재는 선물시장 참가자들이 현재는 약세장이다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특히 대형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대형주들이 어떤 특히 지수에 민감한 삼성전자와 같은 포스코도 해당이 되고요. 다른 또 산업과 관련된 굴뚝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종목들은 기술민감 대형주들인데요. 이런 기술민감 대형주들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세장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대형주는 못 간다라고 하는 도식을 현재 선물 베이시스에서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반등 분위기 속에서 좀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수 민감 분야이긴 하지만 조금 작은 분야에서는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도록 하죠. 비미물의 반도체를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SNS텍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거의 코로나 사태 이전 주가 수준으로까지 회복되고 있고요. 또 FST 같은 종목도 꽤나 탄력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미흡하긴 하지만 SFA 반도체도 나름대로 견조하단 말이죠. 이는 현재 시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장기적으로 매수한다. 또는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더 SFP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을 그런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페스나 테슬라나 이런 종목이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인 것을 기대한다면 SFP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고 또 현재 유상증자 악재가 있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격 조건이나 또 덩치 측면에서 또 시장 분위기 측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즉 유리한 쪽은 SAP 반도체. 물론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은 아닌데 굳이 단기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을 지금 시장 분위기 대형주가 못 가고 좀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인다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약 6원 정도 올라와서 1235원 정도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약간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측면, 다소 좀 불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가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현재 WTI, 텍사스산 중류의 일봉 차트입니다. 동그라미 내에 있는 현재 일봉의 모습이 상당히 불안하죠. 이틀 연속 반등에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현재 불안한 그런 모습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현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일단 유가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다. 선방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뭐 SK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영업이익이 8천억 넘게 나왔다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좋았고요. 또 현대차도 나쁘지 않았어요. 현대차도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내놨다는 것이 그렇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실적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좋게 나온 게 우리의 종목이죠. 네이버 같은 종목이 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좋았죠.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현재 LG 생활 건강도 괜찮았죠. 어제 시간에 급등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비싸고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요. 그런 측면, LG 생활 건강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실적이 좋아진 대표적인 케이스. 현대차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주가는 맥을 못 주고 있다는 건데 아마 일회성 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선방을 하고 있는 결과는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고 덧붙여 주요 종목 중에 셀트리온이나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소지가 높고 그것이 이번 분기, 1분기뿐만이 아니고 금년 내내 호실적을 통해 추가 상승의 어떤 가능성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일단 그런 정도로 우리가 미리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다면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식 UD를 통해서 상당 규모의 현재 자금이 투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 않아도 일반 개인들이 물밀듯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과 맞붙여 더불어 유동성 장세의 잠재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시장을 떠받치는 데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가 된다 하는 것.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환율 효과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 또 달러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출 관련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자동차 쪽입니다. 이번 기 1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8,6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도 결코 나쁘지 않은 좋은 실적이었다는 건데 그 중에 2,200억 정도가 환율 효과였다고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00억 원은 전체 영업이익의 4분의 1이 넘어갑니다. 그것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수습이 되면 수출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 있는 또 가능성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유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되고 포스코는 조금 다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이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더욱더 우리는 지금 당장은 좀 약하더라도 IT 관련 수출주들을 봐줘야 된다는 건데 LG화학도 해당이 되고요. 삼성 SDI도 해당이 되고 삼성전기 조금 다르네요. 이런 종목들이 수출 관련주로서 특히 환율 효과의 덕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계속 오늘까지 고거래 연속 순매도 한다고 하지만 악마의 구간이라고 했던 2월 24일 이후 4월 중순까지 그들이 일평균 매도했던 6천억에서는
지금 매도 규모는 상당히 적은 편이죠. 축소된 상태에서 현재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 좀 매도는 하고 있지만 그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부담은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자, 뭐 그런 정도네요. 그런 정도가 일단 현재 시장에서 그런 대로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마지막으로 볼 것은 현재 코로나 수혜 대상,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경제나 사회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완전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큰 시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중에 수혜받을 수 있는 분야나 종목을 보자는 건데요. 언택트 시대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 비대면 시대가 온다는 것. 비대면과 관련된 산업이나 비즈니스가 뜬다는 관점에서 특히 전자상거래 쪽 또는 현재 뭡니까? 핀, 핀테크, 핀테크와 관련된 그런 쪽이 크게 부각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이버나 또는 어제 말씀드렸었죠. 현재 코로나가 아니라 카카오죠. 카카오나 NC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이 또는 현재 아프리카 TV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또 로봇과 관련된 종목. 오늘도 뜨나요? 어제도 떴던 로보 이런 종목. 또 현재 원격 진료와 관련돼서 소프트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걸 궁극적으로 더 지평을 넓혀서 보면 반도체 D램도 또 비메모리 반도체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현재 전반적인 경제 충격의 여파 때문에 좀 현재 그렇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이쪽과 관련된 즉 대용량 서버가 현재 구축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또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변화가 촉진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D램 및 비메모리 반도체 또 현재 언택트 시대의 궁극적인 수혜 대상이 된다 하는 관점에서 결코 부정적이지 않죠.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장 현재 K바이오가 부각되고 있죠.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 및 그와 관련돼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 쪽은 종목수 그에 해당되는 종목수 200개가 넘어가고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만 40개가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 초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이 좋긴 좋으나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기도 또 대응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는 장기 우량주에 초점을 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씩 한 중간중간 집어넣을 종목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양행도 있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중간중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MR, 가정 간편식도 해당이 돼요. CJ 제일제당이나 오뚜기, 어, 오뚜기, 이게 오뚜기고요. 이 오리온, 이런 것도 농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주안점을 둘 대상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장품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아까 얘기했던 LG 생활건강, 또는 한국 콜마, 또 코스맥스, 뭐 SK 바이오랜드도 해당이 될까요? 이런 종목 정도. 네, 그런 정도일 것이다. 뭐 이런 정도만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인데요. 자, 유한양행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 자, 일단 먼저 길려드 사이언스,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사죠. 길려드 사이언스의 관계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밀접한, 돈독한 관계라는 거죠. 이미 현재 유한양행은 그 전부터도 비리어드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C형 간염 치료제,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급 신약이었습니다. 또 화분이나 또 소발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거는 C형 간염 치료제 맞네요.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대박을 터뜨렸다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급 C형 간염 치료제를 이제 독점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관계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한양액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입니다. 이 신약 개발 이런 신약 개발 기술을 이 길로드 사이언스의 기술 수출 엘라웃은 기술 수출을 뜻합니다. 8,800원짜리를 작년 9월달인가요?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 수출 대상자, 기술 공동개발 대상자이기도 하고 수출 대상자이기도 하고 또 독점 공급 계약 하는 그런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길러드 사이언스의 새로운 첫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판매를 한다면 아마 독점 수입 판매를 하게 되는 업체는 유한양액의 대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현재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런 관점은 상당히 유력하고요. 또 실적 부분은 다소 미진한 측면. 사실 최근 들어 금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부진했던 것은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작년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현재 매출은 1조 5천 가까이 되는 업체가 작년에 영업이익은 125억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단 약가 인하도 있었고 자회사 부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부담은 최근 들어 2018년도부터일 겁니다. R&D에 상당히 총력을 좀 기울였거든요. 그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발생이 되면서 실적이 원래 한 900억 정도, 1000억 가까이 했던 업체인데 125억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아요. 매출도 약간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68억 약간 늘긴 늘었지만 그러나 현재 평균적으로 한 200억 이상 해야 되는데 3분의 1도 못 미치는 정도의 실적으로서 현재까지의 실적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진한 배경 중에 하나도 또 현재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죠. 대형 병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처방약, 전문의학 처방약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그쪽 매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좀 환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매출이 부진한 거는 이게 상당 기간 아마 2분기, 3분기까지 그럴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조금 좋아지고 또 기술 로열티가 좀 들어옴에 따라서 그래도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 770억 평년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월등히 좋아서 약 770억 근데 이 정도의 실적, 약간 이제 미진한 이런 정도의 실적만으로도 EPS, 이제 액면 분할을 했죠, 천원으로. 그래서 EPS는 한 1,6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적정 PER 30배 정도, 현재 시점 30배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뭐 제약 바이오사 치고는 또 실적이 부진한 그런 상태 치고는 나쁘지 않은 아주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주가가 크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지금 47,000원 이하면 뭐 크게 부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걸 엿볼 수 있는 매우 안정된 상태다 하는 것을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미래 가치인데요. 지금 현재 램데시비루라고 하는 모멘텀을 제외해 놓고도 괜찮다는 것이죠. 일단 작년에 초대형 엘라웃, 즉 기술 수출 3건을 체결을 한 바 있는데요. 레이저트닙이라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인데요. 그 약에 대해서 얀센에 1조 4천억짜리 엘라웃을 체결한 바 있고, 지금 현재 기술료의 일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인데 이와 관련된 치료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길리오드의 8,800원짜리, 800억짜리 엘라웃을 체결했고요. 베링거 인겔하임에도 1조 원짜리 엘라웃을 작년 8, 9월 달에 이미 체결을 했으니 3건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엘라웃을 이미 3개 체결을 해서 그와 관련된 기술료가 단계별로 좀 들어오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한양액은 자체 약이나 또는 해외 유력 현재 그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중점을 뒀던 업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약 개발은 상대적으로 좀 미진했던 그런 상황에서 2017년도부터 크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R&D에 박차를 가기 시작했다는 건데 아마도 한미약품 때문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독자적으로 했던 것을 오스코텍이나 제넥신과 협력 관계를 맺고 바이오니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신약을 계속 신약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PER을 높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2020년도 금년이죠. 현재 업계에서의 일반적인 목표 가격은 55,000원, 액면가 1,000원 기준 55,000원 내지 6,000원. 현재 46,750원이니까 적어도 12, 3% 내지 많게는 거의 한 22, 3%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어,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MD11이라고 하는 모멘텀은 뺀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5월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6만원까지 바로 치솟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런 속도로, 그런 모멘텀 때문에 그런 속도로 빠르게 올라간다면, 그때는 아무리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오래간 종목을 하더라도, 그런 단계에서는 팔아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고,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뭡니까 파미슬 같은 종목은 좀 불안하잖아요. 상당히 신뢰성도 떨어지고 장기 투자할 대상도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유한영애가 안정적이죠.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상당히 투자 매력, 장기 투자 매력도 있는 데다가 MD11이라고 하는 모멘텀까지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판단에 대해서 이 종목을 우리 주력 종목으로 편입해 놓고 가져가 주는 것이 약간 비중을 넓혀서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상황은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민감하고 폭넓게 대응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쪽의 비중을 약간 넓혀주면서 이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전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대응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시장 잘 맞춰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